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의 사돈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의 입수 경로를 수사 중인 특검이 해당 그림의 중간 거래 과정을 파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만의 경매에서 한국인에게 낙찰됐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이후 국내로 들어와 금세 서울 인사동 화랑을 거쳐 유통됐는데요. 저 소식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귀금속과 현금 외에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집에서 발견된 고가의 물건 중 하나는 세계적인 화가 이우환 화백의 작품이었습니다. 프롬포인트 연작 가운데 하나로 진품 감정서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MBC 취재 결과 이 작품은 대만의 한 경매에 올라왔던 그림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 이모 씨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 그림은 얼마 뒤 미술시장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임모 씨가 이 그림을 사들였습니다. 해당 작품은 당초 장모집에 있던 것이 아니라 김진우 씨 집에 걸려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달 특검에 출석한 김 씨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 그림과 기중품을 장모집에 가져다 두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우환 화백이 1970년대 초부터 연작으로 발표한 프롬포인트는 종류와 크기에 따라 시가가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2012년에는 경매에서 24억 원에 낙찰된 작품이 있고 2021년에는 22억 원에 팔린 작품도 있습니다. 고가임에도 비실명 거래를 하기가 어렵지 않아 미술품은 종종 자금 세탁의 경로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특검팀은 이 그림이 서울 인사동 화랑을 거쳐 어떤 경로로 김진우 씨에게까지 흘러왔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하며 예술 관련 사업을 했던 만큼 실제로 거래를 했거나 그림을 받은 사람이 김 여사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우환 화백 작품들이 여러 차례 위장 논란에 휘말렸던 만큼 진품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8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특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가 김건희 씨 모녀가 거둔 차익이 약 23억 원이라고 분석한 적은 있었지만 수사를 통해 직접 차익이 특정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검은 김 씨가 소위 쩐주로서의 역할만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청구서에 적었습니다. 돈을 대는 이른바 쩐주로 단순히 방조한 것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본 겁니다. 주가 조작 사건으로 벌어들인 차익은 8억 1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김 여사는 약 13억 9천만 원, 모친 최은순 씨가 약 9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분석한 적은 있지만 수사기관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범죄 수익을 특정한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주가 조작이 벌어지고 있는 걸 모른 채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투자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무상 여론조사의 규모 역시 특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여론조사는 공표와 비공표를 합쳐 50여 회, 그 가치는 2억 7천만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공표 여론조사는 2021년 6월부터, 비공표는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공짜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또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도 공모관계에 있다고 적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부의 조직과 예산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샤넬 가방과 천수섬 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건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으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 당선 전부터 친윤계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통일교 지원을 대가로 대선 지원을 제안했고 실제로 선거도 도왔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2일 오전에 열리는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그날 밤 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건희 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 수사 전부터 김 씨는 소환에 불응할 때마다
건강이 안 좋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는데요. 특검 수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바꾸고 노트북 컴퓨터도 초기화한 김 씨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건강이 안 좋다는 명분을 쌓아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11시간 조사를 받고 특검 사무실을 나선 김건희 씨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죄송한데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 그런데 마이크는 좀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요. 김 씨가 건강 문제를 내세운 건 처음이 아닙니다. 검찰 명태균 전담 수사팀이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던 지난 5월. 김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에 임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 지난 6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임명돼 수사팀 구성에 착수하자 그때도 공교롭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병인 우울증을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11일 동안 입원했던 김 씨는 퇴원할 땐 휠체어까지 탔습니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도 장시간 조사가 어려운 건강 상태라며 혐의별로 나눠 여러 차례 조사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검은 이렇게 건강 악화를 강조하는 김 씨의 행동이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최근까지 병원 입원 등의 방법으로 수사 지연 내지 회피를 시도해왔다고 명시하면서 김 씨가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간 것이라며 법원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입장과 반대로 오히려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강조했습니다.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변경하고 노트북을 초기화했으며 변호인과 경호팀이 압수수색 장소의 문을 오랫동안 열지 않으며 방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김 씨 측은 김 씨가 경호를 받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없고 인멸할 증거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구치소 수용실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안 나오고 버티며 거듭 체포영장 집행을 무산시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의 기한은 어제까지. 2차 집행도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진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니 수사를 종결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납치, 불법 체포, 감금 등의 용어를 써가며 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교도관들에 대해 법기술을 동원한 압박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도 구치소에서 버티는 전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특검도 윤 전 대통령을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기소를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지만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러 사정들이 생겨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와 특검 측이 변호인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중간에 차에 억지로 태우려 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변호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고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님에도 피의자 편의를 봐주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진료 결과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법무부가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팔과 허리를 다쳤다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 정모 씨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통일교의 실질적 이인자로 알려진 정 씨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건넨 과정을 사전에 보고받고 결재까지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윗선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데요. 한학자 총재는 물론 권 의원에 대한 조사 역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교주인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 정모 씨가 오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도 관여하셨나요? 한 총재 지시받고 하신 거예요?
통일교 조직을 총괄하는 천무원 부원장이기도 한 정 씨는 사실상 교단의 최고 실세로 꼽힙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도 발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 청탁용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에 써달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대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 모두 윗선 지시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특검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 윗선이 한학자 총재와 정 씨일 수밖에 없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통일교 천정궁을 압수수색할 당시에도 정 씨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성동 의원한테 돈 얼마 주셨습니까? 왜 전달하신 거예요? 이렇게 윤 전 본부장의 윗선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 천무원 중앙행정실장인 이모 씨 등 통일교 최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소환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한 총재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통일교 게이트의 또 다른 중심에 서 있는 권성동 의원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광주를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5.18 묘지에 참배한 뒤 내란 세력 척결을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선 이전에 돈을 받아서 그걸 대선 자금으로 쓴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그 의혹까지 확대되는 것이어서 민주당은 국회법상 명백한 징계 사유라며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국회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안 제출에 앞서 민주당은 권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도 마쳤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간부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받고 같은 해 2, 3월엔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금품이 담긴 쇼핑백 2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6명씩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더 빠르게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 부분 관련된 협의를 요청할 거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것처럼 이 윤리특위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정 대표는 5월 광주 영령들이 바라는 뜻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다짐하고 왔다며 내란 세력과 악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죄하지 못한다면 윤석열과 같은 독재자가 다시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할지 모릅니다. 이후 호남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한 뒤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호남 발전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찬탄과 반탄의 대결,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에 막이 올랐습니다. 첫 합동연설회는 대구에서 열렸는데요. 국민의힘 공식 행사인데 당대표 후보들보다 극우 성향의 유튜버 전한길 씨가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막을 올린 국민의힘 합동연설회. 연단위의 후보들보다 주목받은 건 극우 성향의 유튜버 전한길 씨였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당대회를 중계하던 전 씨는 대표적 찬탄파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등장하자 배신자라며 선동에 나섰습니다. 이에 당황해 연설을 잠시 멈춘 김 후보는 전 씨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전한길 씨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개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습니까?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의 연설 중에도 의자 위에 올라 주먹을 들어올리며
또다시 선동에 나선 전 씨는 진행 요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의 상징이 된 전 씨는 행사장 밖에서도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인사를 나눴고 전 씨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까지 등장하는 등 첫 연설회부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인 반탄파 후보 장동혁 의원은 또다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고 여전히 싸우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탐망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고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다친 사람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재입당을 수용하겠다고 해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후보는 오늘 연설회에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찬탄파 측에선 김문수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거듭 비판했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목매달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보수의 심장, 국민의힘의 후보조차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탄, 반탄간 대립에 전한길 씨 선동까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국민의힘 합동연설회는 다음 주엔 부산과 충청, 수도권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극우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이 역사를 왜곡해 제작한 교재가 학교와 공공도서관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암세포 제거로 비유한 충격적인 표현도 담겨 있는데요. 전현직 교사 등 30여 명이 추천사까지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입과 추천사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코너, 극우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강사들이 활용한 교재가 보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해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 부정선거라는 등 4.19 혁명을 부정하는 주장이 담겼고 여순 사건은 반란이라며 군경의 민간인 학살 참사를 암세포 제거에 비유한 폭력적인 표현도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역사를 많이 왜곡하는 교육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약간 실험 대상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펼치면 가장 앞에 나오는 추천사에 30명이 넘는 전현직 교사와 장학사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이들은 아이들과 함께 꼭 읽어야 할 책이라며 추천했습니다. 추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일부 현직 교원은 이승만 관련 내용은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서술이라며 왜곡된 역사관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교육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주장만 있어 추천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냥 조잡하게 자신의 생각을 나열하는 수준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이 책을 읽는다는 거는 아무런 공신력이 없는 책을 그냥 읽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크다라고. 리박스쿨의 이 교재는 최근 강원의 학교 공공도서관 40여 곳을 포함해 서울, 전남, 제주의 학교 공공도서관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청에선 폐기 조치에 나섰지만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구입과 추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며 적극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날아온 물건에 다치면 산책도 두려워질 것 같은데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걷던 여성이 어디선가 날아온 물건에 맞아 2번이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지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여성이 갑자기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줍니다. 앞서 걷던 사람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고 여성을 살핍니다. 지난달 26일 아침 7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걷던 여성이 무언가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갑자기 머리에 강한 충격이 느껴져서 주저앉았는데 가방을 메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 흥건하게 다 젖을 정도로 손이랑 핸드폰도 다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이마가 2.5cm가량 찢어져 봉합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250ml 용량의 빈 주스병 2개를 확보했습니다. 유리병이었습니다. 이마를 크게 다친 현장입니다. 사방으로 보이는 높은 건물이라곤 제 옆에 있는 아파트가 전부입니다. 매일 걷던 산책길에서 날벼락을 맞은 피해 여성은 신경 안정제까지 먹고 있습니다. 사람이 던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모르는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100g짜리 가벼운 물건이라도 21층에서 떨어뜨려 1층에 있는 사람이 맞으면 야구공이 시속 90에서 100km로 때리는 정도의 충격을 줍니다. 10년 넘게 됐는데 제가 바닥에 맞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많아요. 생활 안내 방송을 매주 월요일마다 하거든요. 고의로 유리병을 던져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죄에 적용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흘렀지만 아파트 탐문 수사에서도 단서를 못 찾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빈 유리병 유전자 감식을 맡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학생들에게 황산 테러를 하겠다는 일본발 협박 팩스에 오늘 서울 일선 학교가 긴장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일본의 한 변호사 이름을 사칭해 누군가 협박 팩스와 메일을 수십 차례 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가짜 협박일 거라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초등학교. 황산 테러 공격이 예고됐다는 공지를 받은 학부모들이 황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지금 되게 걱정하고 있죠. 학교에서도 지금은 되게 조심하고 있으니까 이제 등하교시에 이제 직접 데리고 와서 하교를 하라고. 발단은 어제 낮 한 공공기관에 접수된 팩스 한 장. 8일 오후 1시 43분 서울 시내 학생들에게 황산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서울 시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했고 서울시 교육청도 일선 학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실제 테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팩스 발신자가 일본인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이로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살해 협박 메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최소 42건에 이르는 가라사와 다카이로 명의의 폭파나 테러 협박, 메일과 팩스가 신고됐지만 폭발물이 발견되거나 실제 테러로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일본 내 극우 커뮤니티 악플 피해자를 변호한 이력이 있는 가라사와 변호사를 골탕 먹이려는 일본 극우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라사와 변호사도 자신의 이름이 허락 없이 도용되고 있어 힘들다는 취지의 호소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해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치안 공백이 생겼죠. 그만큼 시민은 불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경찰은 일본과 공조해 가라사와 다카이로 사칭 협박 메일과 팩스의 발신지를 추적해오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화성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약국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약국에 있던 70대 약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약사의 아내인 60대 여성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걸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 돌진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지난해 9명이 숨진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강철 방호 울타리를 보행자 안전대책으로 내놨죠.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치 속도가 더딘데 그 이유가 디자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먼저 도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중한 화물차가 들이받아도 끄떡없습니다. 시속 55km로 달리는 8톤 화물차가 충돌해도 보행자를 지킬 수 있는 방호 울타리 실험 영상입니다.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이런 강철 소재 울타리를 서울 시내 107곳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설치 중입니다. 급커브하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걸 막기 위해 지난 6월 새로 설치된 차량 방호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이런 차량 방호 울타리는 아직 66곳뿐입니다. 맨 먼저 시청역 사고 현장에 방호 울타리를 세웠더니 도시 경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있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디자인 공모에 착수해 올해 4월 제품을 선정하고 6월이 돼서야 설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디자인이 좀 별로다 이런 식의 지나가는 말들은 있으셨다고. 어디에 세우느냐도 관건입니다. 서울시는 급경사나 급커브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과 인도의 인파가 밀집된 곳 등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2명이 다친 강동구 복조리 시장 사고, 지난 7월 1명이 숨진 마포구 상암동 사고, 같은 달 1명이 사망한 도봉구 방학동 사고 등
차량 돌진으로 인명피해가 난 사고 현장은 모두 이런 우선 설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거기가 뭐 교통사고가 많이 나가는 지역이 아니었고, 하는 걸 보시면 뭐 어린이 통학로 이런 게 더 우선순위에 거기는 애들이 걸어 다니잖아요. 그렇다고 서울 시내 전체를 방호 울타리로 둘러쌀 수도 없습니다. 일반 울타리보다 돈이 1.5배에서 2배 정도 듭니다. 지금까지 배정된 예산 62억 원을 다 써도 10여 킬로미터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계획된 107곳의 설치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추가 설치는 예산 낭비 지적도 있을 수 있어 사고 예방 효과를 보고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차량 돌진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이 꼽히는데요. 최근엔 국제 안전 기준으로도 채택이 됐는데 국내 보급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조건희 기자입니다.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자 속도가 나지 않고 경고음만 울립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작동한 겁니다. 엑셀 정확히 밟으셨는데. 예, 정확하게 밟았잖아요. 안 나가네. 예, 안 나가지. 엔진 회전수가 급격히 오를 때 가속 페달 신호가 엔진에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해 급가속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온 힘을 다해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보고 있습니다. 약간 무서울 정도인데 이게 만약 일반적인 차량이었다면 앞으로 순식간에 튀어나갔을 겁니다. 지난해 50여 개국이 참여하는 UN 유럽경제위원회는 이 장치를 자동차 국제안전 기준으로 채택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가 다른 세대보다 페달을 잘못 밟을 위험이 8배 높았다며 고령화가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장치 설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겁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같은 브랜드를 보유한 일본 정부가 기준 채택을 주도했습니다. 일본은 오는 2028년 법적으로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인데 이미 신차 10대 중 9대는 장치가 탑재돼 나옵니다. 2019년 도쿄 차량 돌진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난 이후로 일본 정부가 우리 돈 1조 300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하며 지원한 덕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달았더니 사고의 63%, 자동 긴급 제동 장치도 함께 장착했더니 90% 이상이 예방됐습니다. 반면 우리는 보급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택시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지금까지 200여 대의 무료로 설치했습니다. 내년까지 1190대로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장치가 탑재된 국산차 모델도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이 유일합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입법 예고를 거쳐 의무화를 추진한다지만 신차만 대상입니다. 따로 달려면 장치 가격이 40만 원 정도인데 보조금도 없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덜 계획하대. 비싸네. 예, 농촌에서 50만 원 가면 안 비쌉니다. 농촌에서 50만 원. 뭐돈 들고 하락하면 안 합니다. 1990년대 정부가 에어백을 달라고 권고할 때만 해도 제조사들은 차값이 비싸질 거라며 반발했지만 지금은 에어백 없는 차가 없습니다. 차량 페달 오조작을 막지 못한다면 차량 돌진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위협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률이 20일도 안 돼 95%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신청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들은 아이 몫의 소비 쿠폰 신청을 거절당하고 있다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붙여주세요. 여기다. 홀로 23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42살의 미혼부 이모 씨. 아까 보니까 뭐 아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네, 껌딱지입니다 지금. 이 씨는 최근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하러 동사무소에 갔지만 아이 몫의 쿠폰 신청을 거절당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한 2주 뒤에 날라온 게 기각됐다고 날라오더라고요. 안 된다고. 현행법상 미혼인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는 엄마만 할 수 있어 이 씨는 법원에 친부임을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를 제출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정보를 왜 모르느냐. 이게 왜 문제가 되더라고요. 재판받고 나왔을 때 주저앉아갖고 많이 울었거든요,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아이에게 임시 주민번호 성격으로 부여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복지 혜택을 받아왔는데 소비 쿠폰 대상에서는 제외된 겁니다.
출생 신고가 됐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씨가 이번에 아이 몫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43만 원. 기저귀와 어린이집 등 육아비로 한 달에 100만 원가량 쓰는 이 씨에게는 큰 돈입니다. 애기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걸 좀 이제 살라고 좀 기대는 했었는데 안 되니까 좀 좌절하는 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뭐 다른 게 나와도 혜택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동사무소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 근데 행안부에서 답변은 일단은 중대로 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 지급이 불가하다라고 해가지고 지난 10년간 미혼부의 아이라는 이유로 출생 신고를 못한 미신고 아동은 300명이 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책을 묻는 MBC 질의에 지자체와의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었다며 주민번호가 없어도 출생이 증명되면 소비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농촌 등 면 단위 지역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가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어제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쿠폰을 쓸 수 있는 하나로마트를 조속히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1,177개 면 가운데 109개 면에서만 하나로마트에서 소비 쿠폰을 쓸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 ENC 공사 현장에서 감전된 노동자가 절연장갑이 아닌 목장갑을 끼고 있었다는 사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작업 현장엔 절연장갑 등의 보호장구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한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첫 119 신고는 지난 4일 오후 1시 반쯤 접수됐습니다. 빨리 차 보내달라면서 지금 어디를 다친지 모르겠고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다른 특별한 일 없었냐고 묻자 정확히 왜 쓰러졌는지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양수기를 점검하다 감전 사고가 났는데도 동료들은 그때까지 사고 영문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쓰러진 미얀마 국적 30대 남성 노동자는 사고 당시 목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사 현장에는 절연장갑 등 감전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비가 비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사고 현장은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고 피해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하청사업주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관한 법적인 책임은 결국에는 원청이 져야 되는 겁니다. 경찰은 감전 위험이 있는데도 안전 매뉴얼에 따라 작업 전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경위도 집중 수사 중입니다. 또 양수기에 전기를 공급하던 분전반에 부착돼 있던 누전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누전을 자동 감지해 감전 사고를 방지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는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를 가동하기 전 누전 차단기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사고 닷새째인 오늘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현장 조사에 나서 포스코 ENC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챗GPT를 개발한 미국 기업 오픈AI가 새 모델을 출시했는데 IT 업계의 동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빠르면 1년 뒤쯤 상당수 개발 인력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세용 뉴욕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새로운 모델 GPT-5가 탑재된 챗GPT에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합니다. Create a beautiful and highly interactive web app. 2분여 만에 300줄 넘게 코드를 작성해내더니 곧 게임이 가미된 프랑스어 학습 프로그램을 완성합니다. Whoa. Oh, nice. Voilà. 컴퓨터 언어를 전혀 몰라도 원하는 걸 설명만 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You get access to an entire team of PhD-level experts in your pocket. 페이스북 CEO 저커버그는 약 1년 반 뒤면 자사 AI 모델에 들어갈 코드 대부분을 AI가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짜야 했던 걸 AI가 대체할 거란 말입니다. 이 같은 AI의 끝모를 진화는 AI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먼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를 AI 중심으로 재구성하겠다며
상반기에만 기술 인력 15,000명을 해고했습니다. Say maybe 20-30% of the code that is inside of our repos today and probably all written by software. 미국 테크 기업들이 AI 도입을 이유로 줄줄이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하청과 유지보수가 전문인 최대 규모 인도 기업도 10,000명 넘는 인원을 해고하는 등 파장이 IT 생태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AI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리서치와 감사 분야의 초급 직원들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부터 업무를 배울 기회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사면을 요구한 정찬민, 홍문종 전 의원 등도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어제 사면심사위원회. 최대 관심사는 심사 대상에 올라온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였습니다. 심사위는 논의 끝에 조 전 대표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조 전 대표는 확정 판결 직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했고 이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8달 정도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을 살다 가석방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이들 부부의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여당인 민주당은 아직 사면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고 합니다. 최악의 정치 사면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하지만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사면을 건의했던 것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야당 출신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전교조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가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심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명단은 사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광복절을 앞두고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정부에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미 간 대화가 진전될지 주목되는데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세스 베일리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최근 성명, 특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관심을 갖고 주목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특별 부대표도 겸이 많은 인사의 발언이라 허투루 넘기기 어렵습니다. We have also seen high-level statements from the DPRK leadership, including recent statements from Kim Yo-jong, which we note with interest. 김여정은 지난달 담화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가 나쁘지 않다면서도 북한의 핵 능력과 지정학적 환경이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를 해도 비핵화는 주제가 될 수 없다며 새로운 사고를 모색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 담화를 주목했다는 것, 비핵화를 빼고 대화해보자는 뜻으로 전현직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도 그 가능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We will say we can live with a nuclear-armed North Korea. Even if they have 200, even if they have 400, we've got 10 times that much.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 비핵화가 정책이라고 언급해왔지만 정작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란 표현을 반복해왔습니다. 지난 1월 취임식 당일에도 트럼프는 주한미군과의 화상 연결에서 불쑥 김정은 안부를 물었습니다. How we doing over there? How's Kim Jong-un doing? 베일리 대행은 미군 유해 송환 문제가 지난 정상회담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양자 대화의 주요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란 큰 목표를 일단 내려놓고 유해 송환이나 군축을 중심으로 대화를 제안하겠다는 뜻이어서 북한의 반응은 물론 이를 고리로 한 한미 양국의 대화도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이번 주말 또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얼마 전 남부지방과 충청권에 내린 극한호우로 피해가 여전한 상황에서
같은 지역에 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걱정인데요. 200년을 내다보고 쌓은 제방조차 이를 훨씬 뛰어넘는 500년에 한 번 올 만한 폭우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인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새벽 충남 삽교천 구만교 유역에 3시간 사이 226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500년 강우 빈도, 즉 500년에 한 번 올 만한 극한 폭우 예상치 221mm를 넘은 겁니다. 환경부가 촬영한 당시 영상을 보면 삽시간에 불어난 수위에 제방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흙탕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무너진 제방 35m 사이로 약 270만 톤, 여의도를 1m 높이로 채울 수 있는 흙탕물이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제방은 200년 빈도의 폭우를 버티도록 설계됐지만 500년 빈도 폭우에 무력해졌습니다. 게다가 제방의 안전 등급도 D등급으로 보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붕괴 닷새 뒤 복구공사가 한창인 현장을 가봤습니다. 주민들은 제방 위를 지나는 다리 밑부터 터졌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합니다. 다리 양쪽으로 터졌고 조그맣게 구멍이 나서 그게 점점 커진 거고 제방 지천 위에서 내려오는 물 이쪽이 터지고 저기는 이쪽으로. 방재 전문가 역시 제방과 다리가 연결되는 구조적 취약 지점에서 붕괴가 시작됐다고 진단합니다. 제방 안에 교각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이 어쨌든 제체의 약함을 발생시킬 수도 있었겠죠. 가뜩이나 약해진 제방을 설계 한도를 뛰어넘는 극한 폭우가 밀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강우가 계획 공수를 넘었고 시간이 유지되면서 어쨌든 집안이 약한 부분으로 물이 새나오지 않았는지. 500년 빈도 폭우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높아지는 홍수량 기준을 적용해 봤을 때 전국의 제방 3만 6천여 킬로미터 중 27.6%의 보강이 필요하고 20.5%는 제방 신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연평균 2회 안팎이던 극한 호우가 2020년대 들어 6.8회로 3배 이상 증가한 상황. 정부는 낡은 기준을 당장 고칠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취약한 지역일수록 사실상 200년 빈도 이상이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이 물관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폭우에 더 취약하다는 현실까지 반영한 제방 보강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무더위가 빨리 찾아온 올해 이미 지난달 전력 사용량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햇볕이 뜨거운 만큼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건데 이럴 때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집이나 공장에 설치된 소형 태양광 발전 패널 얘긴데요. 이렇게 생산되는 태양광 전력은 매년 느는데 전력 계획에 반영해 관리하기엔 걸림돌도 있습니다. 오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주택들이 눈에 띕니다. 이 상가 주택은 옥상에 15평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뒤 20만 원이던 전기 요금이 10만 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기는 충분히 쓰고 그리고 또 남는 거는 한전에도 되팔고 이러니까 일석이조죠. 원전 등 일반 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력은 모두 전력 거래소를 거쳐 거래되지만 가정집이나 공장의 소형 태양광 패널 전력은 대부분 그 집과 공장에서 씁니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아 통계에 안 잡히는 비계량 발전입니다. 매년 여름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기록한 날 비계량 태양광 발전으로 최대 5.8기가와트 전력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전 6기에 달하는 발전량입니다. 여름철 낮 시간대 뜨거운 햇볕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지만 동시에 태양광 발전도 더 원활해진 겁니다. 덕분에 2015년 오후 3시였던 여름철 전력 피크타임은 이듬해 5시로 늦어졌다 올해 저녁 7시까지 미뤄졌습니다. 대규모 정전, 이른바 블랙아웃을 막는데 톡톡히 기여한 셈이지만 정확한 통계가 없어 전력 계획에 반영해 관리하긴 어렵습니다. 태양광의 출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이게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설비를 빨리 갖추는 게 이제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계량 태양광 발전량은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2만 7천여 기가와트에 달했고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올해에는 전체 발전비 중에 4%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가정과 공장이 쓰고 남아 한전에 파는 태양광 전력은 집계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과 공장이 자체적으로 쓴 전력은 집계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 오늘은 감사원 개혁입니다. 감사원은 정부 기관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에 걸맞지 않게 정치 보복의 도구라는 오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 관료들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요구,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등을 조작했다며 당시 관료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건 감사원. 최근 4번째 재판에서 부동산원 직원들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청와대도 연결시키려고 청와대 얘기를 계속 물어보더라. 감사원이 원하는 건 청와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다른 녹취. 조사에 나선 감사원이 의견도 묻지 않고 결론이 조작으로 간다며 소설을 쓴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조작이라고 인정해야 내보내준다고도 말합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문재인 청와대를 노리고 표적 감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거의 자만 재우기 수준의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고 다 뒤집어 쓸 거냐. 감사의 기조가 이런 기 때문에 일종의 입을 맞춰와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 민주당 의원.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 출범 4개월 만에 조사에 돌입, 유권해석 개입 등의 혐의로 전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3년여 만인 최근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 의원은 감사 시작부터 수사 의뢰까지 목적은 자신의 사퇴였다고 말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표적 감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저에 관한 모든 것을 그야말로 탈탈탈 먼지털이식으로 터는 저를 압박해서 사퇴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했고요. 정권 교체기마다 정치, 표적 감사 논란에 휩싸이는 감사원. 정치권에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도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의적 감사 개시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감사원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하도록 방치되어 있는 그런 규정도 매우 많아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정치 표적 감사의 악순환을 끊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지시 13일 만에 감사원은 과도한 책임 추궁 등 폐해가 있었다며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혁신을 위한 감사를 하겠다고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한 경기차 팽팽한 선두 싸움 중인 LG와 한화가 주말 3연전 맞대결의 첫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 상황 송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로야구 역대 최소 경기 900만 관중을 돌파한 오늘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 1위 LG와 2위 한화의 맞대결이 펼쳐진 잠실도 만원 관중이 들어찼습니다. 초반엔 팽팽한 투수전으로 흘러갔습니다. 한화 류현진은 2회 투아웃 주자 1, 2루 위기에서 주무기 커터로 신민재를 돌려 세우는 등 아웃카운트 3개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내며 급한 불을 껐습니다. 3회엔 이루수 하주석이 재치 있는 플레이로 병사를 유도하며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LG 선발 임천규도 4회 원아웃 주자 1, 2루 위기에서 병살타를 유도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5회 한화 심우준이 안타로 출루한 데 이어 이적생 손아섭이 한화에서의 첫 안타로 타점까지 뽑아내며 먼저 기세를 올렸습니다. 류현진의 호투 속에 7회 현재 한화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화가 승리하면 승차 없이 다시 승률에서 앞서 선두를 탈환하게 됩니다. 양팀의 이번 주말 3연전이 후반기 선두 싸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또다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기아는 남은 정규 시즌에 김도영을 전력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영은 어제 롯데전에서 수비를 하다가 허벅지 통증으로 교체됐는데요. 검사 결과 왼쪽 햄스트링 근육이 손상됐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2, 3주 후 재검진을 받을 예정인데 기아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남은 정규 시즌 경기에 김도영을 제외시키고 휴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개막전에서 왼쪽 햄스트링을 다친 뒤 복귀 한 달 만인 5월 말엔 오른쪽 햄스트링 근육이 손상됐고 이번엔 복귀 3경기 만에 다시 왼쪽을 다쳐 올해만 3번째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는데요. 기아가 포스트 시즌에 가면 김도영을 볼 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를 향해 같은 LA를 연고로 하는 다저스 선수들도 축하를 보내고 있는데요. 토트넘 시절 단짝인 케인은 최고의 파트너였다며 애정어린 응원을 보냈습니다. LA 레이커스의 르브론과 돈치치, LA 다저스의 오타니가 있다면 손흥민은 LA 지역 축구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김혜성을 포함해 다저스 선수들이 환영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굉장한 팬이었는데 이렇게 같은 LA라는 지역에 뛰게 돼서 영광인 것 같고 I can't wait to see you at a Dodgers game soon and I'm hoping to make it out to an LAFC game. Fighting! 토트넘 시절 프리미어리그 최다 합작골을 기록한 단짝 케인도 오늘 토트넘과의 친선 경기를 마치고 절친을 향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We had one of the best partnerships, I think, and now it's a new chapter for him. You know, he'll go to LA, and I wish him all the best, and I hope to see him soon, and we can catch up. 이제 데뷔전은 언제가 될지가 관심인데요. 손흥민은 프로필 사진 촬영 후 곧바로 팀 훈련장으로 향했다고 하네요. Charge hard for as soon as possible. If we miss this weekend, then I would be confident that the next match he'll be available. 조만간 데뷔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느닷없이 소나기가 내리면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시민들은 돗자리와 옷으로 비를 막으며 이동했습니다. 상층에 찬 공기가 위치한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밤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하겠고 강한 비구름이 남부지방을 지나며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안 지역에 최고 200mm 이상, 전북에 120 이상, 경북 남부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시간당 30에서 남해안 지역은 최대 7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은 내일 늦은 밤 비가 그치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5도로 오늘보다는 약간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구 30도로 말복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리셨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